나이가 들면 원래 힘이 빠지는 거죠. 이 말을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밥도 제때 챙겨 먹고 약도 거르지 않는데 개반 앞에서는 괜히 숨부터 고르게 되고 장을 조금만 보고 와도 다리가 풀려 소파에 몸을 맡기게 되는 순간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세월의 몫이라 여기며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 할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해답은 의외로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 85, 의사의 길을 걸은 지 거의 50년이 되었고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중장년과 노년의 환자분들만을 진료하며 보냈습니다.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을 거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걸음걸이와 표정, 그리고 작은 생활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치료보다 매일의 선택이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더 오래 주목해온 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의사 선생님, 저는 잘 먹고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식사량은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있고 압력은 약해져 있으며 걷는 속도도 이전보다 느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은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질까봐 혼자 외출하는 게 겁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단순한 근력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희망도 보아왔습니다. 같은 연세, 비슷한 상태론 분들이 식사를 조금 바꾸고 몸을 다루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다시 안정적인 걸음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바로 이해하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비싼 음식도 특별한 보충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노년의 근육을 지켜주는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배는 부른데 근육은 굶주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노후의 병원비를 줄여주는 방향이 되는지 제 경험과 함께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의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살의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약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살펴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셨고 혈압약도 시간 맞춰 챙기셨습니다. 가족들 눈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일 아침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서 몇 분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고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늙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체중은 몇 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적인 상태였죠. 하지만
허벅지 근육량을 확인하는 순간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 이상 적었습니다. 악력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고 보행 속도 역시 또래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균형형이 무너지고 있던 겁니다.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식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밥을 잘 드셨고 국도 빠지지 않았으며 김치와 반찬도 늘 상위에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나 콩류에 대해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잘 못 먹겠어요. 씹기도 힘들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음식들은 식탁에서 점점 사라졌고 대신 밥과 국 위주의 식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는 분명히 부릅니다. 하지만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는 부른데 근육은 굶주린 상태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있으니 괜찮아 보이지만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과는 뚜렷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며 작은 턱에도 쉽게 발이 걸립니다. 낙상의 위험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한 번의 넘어짐이 골절로 이어지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허벅지 근육이 줄어든 뒤 넘어지면서 대퇴골을 다쳐 결국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냥 나이 탓이 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몸을 지탱할 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본인은 잘 먹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65세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식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근육을 줄이는 식사 습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스스로의 식탁을 한 번쯤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식사를 떠올리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국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생선이나 고기, 두부는 그릇 한쪽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씹기가 불편하고 삼키는 게 힘들어서 라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국물만 먹어도 밥은 잘 넘어가니까 괜찮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생활의 지혜와 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택이 몸의 다른 한쪽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국을 꼭 챙겨 먹어요. 그 말에는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국물에 있지 않습니다. 생선, 고기, 콩, 두부처럼 씹어야 하는 건더기에 있습니다. 국물은 음식의 맛을 돋우고 식사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근육을 만들고 지켜줄 재료를 충분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체중도 크게 줄지 않고 배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바른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에 들어가야 할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그 자리를 서서히 지방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전과 비슷해 보여도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는 나트륨 섭취를 늘리기 쉽습니다. 짭짤한 국물은 입맛을 돋우지만 혈압과 부종을 자극하고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근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본인은 요즘 유난히 잘 걸려 넘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 원인을 식탁에서 찾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길고 어려운 설명보다 생활 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물은 조금, 건더기는 충분히. 이 한 문장은 단순하지만 노년의 식사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을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를 먼저 천천히 비셔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근육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몸을 이끕니다. Non-existent. 씹기가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사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으로 빠지기 쉬운 식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잘 먹고 있다고 믿지만 오히려 근육을 더 지치게 만드는 선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저녁 국그릇을 앞에 두고 어떤 부분을 먼저 집어야 할지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기대와 오해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밥은 많이 못 먹어도 우유는 마시고 있고요. 단백질 가루도 하나씩 파서 먹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건강을 챙기려는 진심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오히려 몸이 더 지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이름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입니다. 식사를 대신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가 부담스러워질수록 보충제가 주인공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침은 우유 한 잔으로 넘기고 점심은 입맛이 없다며 거르고 저녁에 단백질 분말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간편해서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속이 불편해지며 설사나 복부팽만으로 결국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환자분은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먹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 먹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는 점점 멀어지고 보충제조차 부담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은 몸에 들어와 머무르고 소화되고 쓰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왜 더 필요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 많은 재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약 0.8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소 1.0g에서 많게는 1.2g까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있는데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의지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젊을 때의 식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와 국, 김치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의 몸은 그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똑같이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는 다리 힘의 저하, 쉽게 피로해지는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식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조력자여야 합니다. 밥상 위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충제에만 기대는 것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몸은 간편함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잘 먹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부담 없이 꾸준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오랜 시간 진료 현장에서 가장 먼저 권해왔던 의외로 작고 소박하지만 힘이 되는 단백질 식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두고도 그냥 지나쳤던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해온 단백질 식품안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특별하거나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쳐온 식재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마른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른 새우를 떠올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국물 낼 때 조금 넣는 거 아니에요? 반찬 맛내는 재료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마른 새우는 늘 조연처럼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식탁에서는 이 작은 식재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5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약 2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 많이 먹지 않아도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양을 많이 먹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배는 금방 부르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새우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 칼슘과 철분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고 철분은 기운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 뼈,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까지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저는 마른 새우를 노년의 식탁에 매우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78살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출할 때마다 지팡이를 꼭 짚으셔야 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도 불안했고 길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발걸음을 멈추곤 하셨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혼자 나가는 게 겁나요. 진료실에서 하신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허벅지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분께 제가 처음으로 권해드린 것이 바로 마른 새우였습니다. 거창한 식단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드시던 국에, 반찬에 아주 조금씩 마른 새우를 더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걸음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지팡이에 몸을 실어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마트에 다녀와요. 그 한마디가 이 변화의 의미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른 새우들 밤치가 우입니다. 마른 새우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식재료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방향이었습니다. 국물 위주에서 건더기 중심으로 양보다 밀도를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전환이 몸에는 분명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제 다시 근육을 써도 되겠다는 신호 말입니다. 저는 마른 새우를 이야기할 때마다 노년의 식사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작은 숟가락 한두 스푼의 변화가 다리 힘을 지켜주고 넘어짐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이른 시점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마른 새우를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매일의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드시고 있는 음식에 방향만 살짝 바꾸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새우의 장점은 영양 성분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의 식탁에 익숙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사야 할 것도 없고 조리법을 새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식사에 아주 조금만 방향을 더해주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사를 바꾸지 말고 식사의 중심을 살짝 옮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른 새우는 그 출발점으로 더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에 넣는 것입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마른 새우를 한 숟가락 정도만 더해보세요. 국물 맛이 깊어지면서도 건더기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미 국을 즐겨 드시는 분들께는 가장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국을 드시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마른 새우를 먼저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물무침에도 잘 어울립니다. 시금치나 고사리, 콩나물처럼 자주 드시는 나물에 마른 새우를 잘게 부숴 살짝 뿌려보세요.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씹는 질감이 더해지고 단백질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나물은 원래 부드럽기 때문에 마른 새우를 곱게 부수거나 가루처럼 만들어 섞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넣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계란은 노년기에 소화가 비교적 쉬운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마른 새우를 잘게 다져 넣으면 단백질과 칼슘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치아가 약해진 분들께 특히 이 방법을 권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김밥을 드실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밥 속 재료로 마른 새우를 볶아 넣으면 한 줄만 드셔도 영양 밀도가 달라집니다. 김밥은 외출할 때나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때 자주 선택되는 음식인 만큼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의 단백질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을 드시는 분들께는 마른 새우를 곱게 갈아 넣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화가 약해 죽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마른 새우를 가루로 만들어 죽에 섞어주면 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켜줄 재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도 그냥 죽이 아니라 근육을 위한 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왕 먹는 거면 많이 먹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지만 노년기의 식사는 다릅니다. 한 끼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많아도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양을 매일 또는 자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한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은 싱겁게 해야 합니다. 마른 새우 자체에도 이미 약간의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나트륨 섭취가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사는 근육뿐 아니라 혈압과 전반적인 균형에도 부담을 줍니다. 맛이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몸에는 오히려 가장 편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환자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넘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작은 선택들 속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마른 새우 한 숟가락을 더하는 습관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근육을 지켜주고 균형을 유지해주며 결국 한 번의 낙상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른 새우라는 첫 번째 선택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꺼려하시지만 노년기에 매우 유용한 또 다른 단백질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단한 음식입니다. 어쩌면 집 안 어딘가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백질 식품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고개를 저으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진료실에서 고등어나 갈치 통조림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질문 속에는 늘 같은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통조림은 신선하지 않을 것 같고 영양도 떨어질 것 같고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조림 생선은 노년기의 식탁에서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등이 우리가 통조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개 젊을 때 형성된 것입니다. 바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 혹은 신선한 재료가 없을 때 임시로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식사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선하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통조림 생선은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조림 고등어나 갈치는 100g당 약 24에서 31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조리하기 부담스러운 날에도 통조림 한 캔이면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비교적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지 못하는 노년기에는 이런 영양 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통조림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몸속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작은 염증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때 꾸준한 오메가3 섭취는 단순히 심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의 컨디션을 지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께 이런 점을 함께 설명드리곤 합니다. 마조리아 통조림 생선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통조림 과정에서 생선의 뼈는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젓가락으로 눌러도 부서질 정도로 연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 없이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생선을 먹고 싶어도 가시가 걸릴까봐 혹은 씹기 힘들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조림 생선은 이런 걱정을 덜어주면서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칼슘은 뼈를 지키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와 근육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조림 생선을 설명할 때 근육과 뼈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식품으로 두 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은 식사가 부담스러워지는 시기에 큰 장점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생선은 먹고 싶은데 손질이 귀찮고 냄새도 부담돼서 자꾸 미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통조림 생선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배웠을 때 생각보다 먹기 편해서 자주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칼슘 섭취도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몸은 그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통조림 생선은 완벽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현실적인 식탁을 생각할 때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거나
반대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통조림 생선을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식탁에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가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조림 생선을 식탁에 올린다고 하면 막연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부터 떠올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캔 열어서 먹어도 되나요? 짜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조림 생선은 새롭게 요리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요리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면 되는 재료라고요. 방향만 잘 잡으면 부담 없이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방법은 김치와 함께 끓이는 것입니다. 묵은 김치에 통조림 고등어나 갈치를 넣고 가볍게 끓이면 별다른 손질 없이도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국물을 진하게 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김치 자체에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생선살과 김치를 함께 건져 드시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단백질 섭취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을 넣어 조림으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무는 생선의 소화를 돕고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줍니다. 통조림 생선을 팬에 옮기고 물을 함께 넣어 은근히 졸이면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됩니다. 이때도 짠맛을 내기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거워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입에는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몸은 훨씬 편안해질 거라고요. 곰바등기 비빔밥이나 마리용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통조림 생선을 잘게 부수어 나물과 함께 비빔밥에 올리면 한 그릇 안에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밥 한 공기를 다 먹기 힘든 분들께는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김밥이나 마리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대신 통조림 생선을 사용하면 씹기 부담이 적고 기름기 또한 과하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간단히 챙길 수 있는 한 끼로도 충분합니다. 초계회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샐러드 위에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채소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데친 채소나 부드러운 잎채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조림 생선을 잘게 찢어 올리고 별도의 소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생선의 단백질과 채소의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소스는 최소화하고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통조림에는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양념을 더하면 나트륨 섭취가 쉽게 늘어납니다. 짠맛은 입맛을 자극하지만 근육과 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생선의 영양은 국물보다 살과 뼈에 있습니다. 국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위한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경 써서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크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요. 통조림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짜지 않게 건더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자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조림 생선은 준비와 조리가 간단한 만큼 꾸준히 이어가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늘 한두 개만 있어도 오늘은 단백질을 챙겼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안정감이 쌓이면 식사는 점점 부담이 아니라 지지대가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단백질 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근육뿐 아니라 혈관과 염증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단백질 식품은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께 특히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어 왔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콩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이며 노년기 식사에서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30에서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검은콩의 단백질이 비교적 소화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고기나 질긴 식감이 힘들어지는데 그럴수록 식물성 단백질의 역할이 커집니다. 검은콩은 씹기와 소화가 비교적 편안하면서도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검은콩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검은콩이 가진 진짜 강점은 그 3개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몸속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근육 이야기를 하면서 왜 혈관을 함께 이야기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것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근육은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흐름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섭취해도 그 효과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기의 근육 관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혈관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은콩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혈압이 들쑥날쑥해 늘 불안해하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살펴보니 고기 섭취는 거의 없고 대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제가 제안드린 것은 아주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평소 드시던 밥에 검은콩을 섞어 검은콩밥으로 바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혈압 수치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계단을 오를 때 덜 겁나요. 그 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검은콩이 약처럼 작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식사가 조금씩 정돈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영양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근육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노년기의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은콩은 눈에 띄게 화려한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몸을 받쳐줍니다.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운 날에도 오늘은 단백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안심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근육만 바라보지 않고 그 근육을 살려주는 길까지 함께 생각한다면 검은콩은 충분히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검은콩과 함께하면 더욱 좋은 보조 역할의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몸의 염증을 낮추고 식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조력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검은콩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늘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는 단백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몸 안에 조용히 쌓여있는 염증이 그대로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힘을 보태는 보조군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참깨가루입니다. 참깨는 너무 익숙한 식재료라서 오히려 건강 이야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 위에 고명으로 살짝 뿌려지는 존재, 맛과 향을 더하는 역할 정도로만 여겨지죠. 하지만 참깨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의 몸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근육을 괴롭히는 만성염증을 다루는 데 있어 이 작은 씨앗이 의외의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되면 몸 여기저기에 눈에 띄지 않는 염증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아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늘 뻐근하고 회복이 더디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근육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참깨는 근육을 직접 키우기보다는 근육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집을 새로 짓기 전에 바닥을 고르는 것처럼 몸 안을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깨가루의 장점은 무엇보다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이나 나물, 볶음 요리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드시고 있는 음식 위에 살짝 더하는 것만으로도 식사는 한층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아가 약해지거나 위장이 예민해진 분들께도 비교적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 저신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여러 보조제를 한 움큼씩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이것저것 먹다 보니 약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나요. 그 말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보조제를 하나씩 줄이고 대신 참깨가루를 식사에 더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괜히 복잡하게 살았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는 훨씬 편해졌고 속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깨가루는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건강은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빠른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보조제는 때로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음식은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참깨가루는 그 점에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중형공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마른 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같은 단백질 식품들이 중심을 이루고 참깨가루는 그 주변에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과 보조가 제자리를 지킬 때 식사는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3가지 단백질 식품과 그 흐름을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재료들이 몸 안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노년기의 생활 방식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가 하루의 움직임과 잠, 그리고 몸의 회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근육이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생활 습관은
그 재료를 실제로 근육으로 바꿔주는 스위치라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자신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차서 힘든 속도가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 걷기 자체가 근육에게 아직 미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 하나를 꼭 권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힘들 수 있지만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깨워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동작은 운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걷기 위한 연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몸은 회복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그 재료가 근육으로 남기보다는 소모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불편해서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라고 권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고 영양분이 근육까지 전달되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에 물은 꼭 필요한 매개체입니다. 몸이 자주 뻐근하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물 섭취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육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많고 마음이 늘 긴장된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보다는 방어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햇빛을 쬐며 잠깐 산책을 하거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조금씩 풀립니다. 저는 근육을 지키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반드시 줄여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근육에게 가장 나쁜 신호를 줍니다. 오래 앉아있다면 중간중간 일어나 몸을 풀어주세요. 잦은 음주는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해도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느낀 것은 노년기의 근육 관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먹을 것, 움직임, 잠, 물,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이 5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근육은 여기에 남아도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하루하루의 선택은 분명히 몸에 기록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의 큰 그림을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30일 뒤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근육을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림은 아주 거창한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음식도 특별한 보충제도 아니었습니다. 마른 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그리고 그 곁을 조용히 받쳐주는 참깨가루. 모두 이미 알고 있던 재료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바라보는 방향이었습니다. 국물보다 건더기를 먼저 생각하고 양보다 밀도를 떠올리며 오늘 한 끼가 매일의 걸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겼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같은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마른 새우를 한 숟가락 더하고, 내일은 통조림 생선을 반찬으로 올리고, 또 다른 날에는 검은 콩밥을 지어보는 것. 이 반복이 몸에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노후의 건강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같은 나이를 먹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은 그 선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무엇을 올렸는지가 몇 달 뒤에 다리 힘과 균형, 그리고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집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병원비를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라고요. 지금 36과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리며 한 가지만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몸에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통증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래 걷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